합니다. 그 임직원, 퇴직금 규정 어떤 세무 처리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임원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퇴직금 지급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정관에 아니면 주주총 결의를 받아야 되겠죠. 근데 임원 퇴직 규정이 없으면 일반 실무상 직원의 퇴직금처럼 10분의 1로 받으면 됩니다. 그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과 산정 기준, 그다음에 직원들, 중간 정상, 어떤 세무 사례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임원퇴직금 법적 배경은 법인세법 제26조 시행령 44조에 의해서 퇴직금 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과도하게 지급할 때 이 규정에 따라서 송금불산이 판다는 겁니다. 추가 지급 등 퇴직금은 법인의 송금 대 송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추가해서 퇴직금 주는 경우에 일단 송금으로 인정된다는 논리로 하면 안 되고 임원 퇴직금이 없으면 초과돼서 주는 거는 근로소득으로 가세를 하고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부가세를 가세하고 어, 추가적으로 근로소득 가세하는 거죠. 그래서 과도한 퇴직금 책정은 법인세 조정 및 가세 표준의 변경을 초래할 수 있죠. 법인세법 26조는 뭐냐? 일단은 송금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과 없는 금액의 기본적인 범위를 정해서 법인세법 송금은 법인이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만 인정하겠다 이런 논리입니다. 44조는 뭐냐? 26조에서 규정한 것 중에서 이런 비용들은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겁니다. 법령에서 금지된 지출, 벌가금 이런 거죠. 가산세, 그다음 부당행위에 해당되는 거, 부당행위 계산 부분 있잖아요. 수관계자에 대한 거, 사회통념상 부적절하거나 비합리적 비용, 세법상 합법적으로 공제될 수 있는 비용 기준을 제시하고 공제받을 수 없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세금 계산의 공정성과 명확성을 확보하는 목적이죠. 퇴직금을 산정 기준은 일단은 임원 같은 경우는 정관의 규정이 있어야 돼요. 직원의 경우는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정관의 규정에 최근 1년간 총 금액의 10분의 1 곱하기 근속연수도 있고 근속연수를 뭐 최근 10분의 1이죠. 12분의 1이 아니라 근속연수를 2배 할 수도 있고 3배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속연수 계산은 1년 미만은 월 단위로 계산하고 또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도 포함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사용인에서 그다음 임원이 됐을 때 그 근무 기간도 포함해서 계산할 수 있겠죠. 정관의 규정이 있으면. 그래서 2020년에 세법이 개정이 돼서 임원 퇴직금 한도가 축소됐죠. 기존 퇴직금 한도가 3배였는데 2배로 변경됐죠. 그러면 그 전에 있던 거는 3배가 해당되는 거고 20년 이후부터 21년부터 되는 거는 2배가 해당되는 겁니다. 퇴직금 지급 규정이라는 것은 정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정관의 명확한 퇴직금 규정을 포함하거나 주총에 결된 지 규정에 따를 경우 송금으로 인정되는 경우인데 특정 임원에게 그러니까 이 특정 임원이라는 것은 회장이 아들에게만 대표도 아닌데 임원인데 아들에게 과도한 금액 지급한다. 이 경우는 부당행 계산이 불이되면서 송금 불산입으로 범세를 가세하고 그 해당 사람 경우에는 가직금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지급 규정은 추천 결의를 거쳐야 되고 모든 임원들에게 일관되게 비슷한 금액을 적용하는 거죠. 그 임원 사기금 초과도 똑같습니다. 제가 우리 유튜브에 계속 말하고 임원 퇴직금이나 임원 사기금 특수관계자 부분의 경우에는 세무상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자,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할 수 있는데 이 중간에 나누어서 할 수 있는 거죠. 직원 같은 경우는 만약에 무주택자가 집을 사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무주택자가 전세를 할 때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원의 경우는 그게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임원도 뭐 집을 사는 경우에 해당되죠. 임원은 원칙적으로 중간 정산이 제한됩니다. 장기 요양, 주택 구입, 천재지변 이등 특정 사유로 정관의 지급 규정에 따라 가능한데 그럼 정관 정산하면 이제 근속연수가 새로 시작하는 거죠. 과거 소급한 게 아니라. 만약 유관 시에 어떻게 되냐? 상여로 간주되어 송금불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잘못되면 가액금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송금불산이 상여가 되면 뭐 상관없는데 임원퇴직금 경우는 직원보다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 임원 인정 시 추가 지급된 퇴직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그래서 특정 임원에게 만약 특수관계 임원에게 유리하게 규정한 것도 부당계산 부인되는 거고요. 퇴직금이 원래는 한 5억 정도 나와요. 근데 이거를 3억만 받아갔을 경우에도 그 2억에 해당되는 부분은 폭에 대해서 법인세를 과세될 수 있다는 겁니다. 법인의 입금살인. 그래서 그 전에 내가 이 퇴직금을 이렇게 계산하는데 이 퇴직금에 대해서 규정을 바꿔서 딱 금액을 맞추는 게 좋겠죠. 자, 임원 및 근로자의 퇴직금 차이인데 근로자의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절차인데 중간정사는 또 제한적인데 이 중간정사를 할 수 있는 사유는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 전세나 요양이 필요하거나 이럴 경우에 그럴 경우에 이제 만약 현실적 퇴직은 어떤 거냐? 현실적 퇴직 경우는 가능하는데 직원이 해당 법인 임원으로 취임할 때, 승진할 때, 그다음에 조직 변경, 합병, 분할, 그다음 사업 양도로 인해 퇴직할 때, 그다음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중간정사 이것도 가능하죠. 그러나 이 경우 보세요. 내국 법인이 사업부를 분리하여 다른 법인을 설립 시 인적 분할 이렇게 물적 분할하겠죠. 임직원을 승계한 거는 임직원 자체를 그대로 승계한 거는 현실 퇴직 본지 않습니다. 이렇게 분할의 경우는 좀 아는데 사업부를 분리하여 약간 애매한데 이것도 단순하게 사업 분리는 안 된다는 거죠. 법인의 등기이사가 사임 후 다시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는 현실적 퇴직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봉제 전환에 따른 퇴직금 지급은 2016년 1월 1일부터 현실적 퇴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적 퇴직이냐 안 했냐에 따라 이게 세무상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무 법적 검토 요약인데요. 정관 규정이 중요합니다. 임원의 경우는 정관이 있으면 좋고 정관은 주총 특별결의 4분의 3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정관에 있고 주총에 위임 규정이 있으면서 주총 특별결의를 받았다 하면 이 부분에서 문제가 없겠죠. 그다음 퇴직금을 근로소득이나 상여로 재분류 시 추가 세금 부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금 같은 경우도 퇴직연금을 한 2배를 불입해 임원 경우는 근데 3배를 규정해서 불입한다고 했을 때 1배는 근로소득으로 가세되는 겁니다.